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미국 증시가 간밤에 또 좋지 않았어요. 네. 오늘도 뭐 또 불안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일까요? 좀 어떻게 글쎄요. 봐야 될까요? 어쨌든 뭐 변동성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짧게는 뭐 한두 달 더, 길게 보면 한 4개월까지. 네. 그러니까 오는 9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가격의 액션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때는 아주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계속 거의 끝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소매 판매 숫자가 나왔었죠. 예, 소매 판매 숫자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밀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내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타겟이라는 종목이 네, 마트 운영하는 회사죠. 24%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뭐 당연히 EPS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건 맞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상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아졌던 부분이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타겟의 영업 마진율이 28%였어요. 그 전 분기가. 그게 25%로 떨어졌다. 네. 25%. 예, 듣고 있으면 25%가 낮은 거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더 좀 이상한 건 그러면서 그 전날 발표됐던 홈디포 같은 경우에 주가가 1% 이상 올랐다가 어제는 5%나 폭락을 네. 했어요. 근데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몰라 실적도 모르겠고 경기 침체 온대 뭐 내년에 더 센 거 올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 리액션이 그러니까 뭐 잘 버텼던 종목들을 던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이제 그게 정말 이제 비정상적인 프라이스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예, 지켜보면서 네. 이걸 즐길 수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더 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살짝 봤더니 이제 댓글에 제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요. 대응을 할 뿐입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은 이런 힘든 장이 오면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어서 열심히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했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어떤 그림이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면 주가 리액션이 상당히 뭐 비정상적인 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기회를 삼을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흐름 자체가 변동성은 있는 건 사실인데 네. 막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빠지긴 했지만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업종들도 주가가 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시장을 보시면은 반등 기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좋아하고 있는 업종이 정말 큰 폭의 폭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물론 계속해서 지금 정치적인 이슈, 미 연준의 그 스탠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요소와 매크로가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 같은 장기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포트에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가장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여다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어제 힘들어 하셨어요. 많이 봤고요. 예. 그 힘드시다 보니까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네. 예, 저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응을 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변동성 확대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당분간은 그렇다고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알파 전략이 중요하다. 즉 종목을 선별해 놓으면 네. 물론 빠질 때 같이 빠집니다만 월마트는 폭락을 했지만 홈디포는
덜 빠지고 네. 로우즈도 더 빠지고 아까 타겟은 폭락을 하고 이런 식의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해줬지만 미국계 쪽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건 중국이다. 중국의 폭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알파 전략. 그러니까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 알파 전략으로서 좋은 종목을 골라 놓으면은 정말 나중에 좋은 실적과 주가 흐름으로서 갚아주기 때문에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알파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자, 오늘 어저께 빠졌죠. 네. 어저께 빠졌는데 그 빠졌던 것이 이제 올렸던 것을 되돌려서 또 빠지는 정도. 그래서 이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지금 선물이 1% 이상 빠지고 있어서 뭐 살짝 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이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을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제일 덜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우존스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S&P 500 같은 경우에도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오늘 뭐 살짝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S&P 500이 거의 20%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33.3%. 그리고 이 조정 구간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소형주들이 제일 많이 얻어맞았고 프라이스 커렉션이 주가 조정이 있었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밈 주식이던 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데 적자인 기업이던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던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은 다 금리가 올라갈 때 얻어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락률이 최소 50%고요. 대부분 7, 80%까지 빠진 네.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주가 조정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중간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폭을 얘기할 때 10%에서 20% 정도 S&P 기준으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20%까지 왔으니까 거의 뭐 바닥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정말 최고의 하락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 침체가 같이 들어오면 이 하락률이 굉장히 많이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구간의 S&P 하락률 평균치는 27.5%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7.5%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경기 침체가 네. 만약 온다면. 네. 그리고 정말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게 금융위기랑 같이 오거나 엄청난 어떤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하죠. 체계적 붕괴 가능성의 우려가 같이 오면 그게 50% 이상 폭락입니다. 네. 예, 그게 여러 번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과거 최근에 두 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왔고 2007, 8년도에 왔고 이 두 번 연달아 왔으니까 네.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전 보통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연달아 오고 나면 그렇게까지는 안 오거든요. 네.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체계적인 붕괴에 대한 위험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버퍼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그런 체계적 붕괴 리스크는 정말 거의 없다라고 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50% 대폭락장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7%의 하락률, 28%의 하락률까지도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미 벌써 20% 빠져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일어날 때 종목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저께 이제 그 소매업 기업들의 실적 발표 플러스 파웰 의장이 참 또 제대로 한 방 매겼죠.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금리 올릴 거다. 우리는 뭐 하드 랜딩이건 뭐 소프트 랜딩이 중요한 거 아니고 프라이스가 제일 중요하다. 예,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게 보니 어제가 아니고 그제 아니었나요? 저는 너무 웃긴 게 네. 어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전날 한 건데 그 전날은 주식을 땡겨놓고 어제 그래요? 팬 거를 전날에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가 그랬나? 네. 어제 하도 그거는 이제 언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발언을 했어요. 근데 다른 내용이 거- 같아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네, 네, 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네. 사실 금리 올리는 것도 별 다른 게 없어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비관적인 부분을 붙일 때는 네. 예, 뭐든 갖고 와서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은 안 보고 있잖아요. 계속. 네. 예. 네. 보는 듯 했다가 또 안 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중간 조정이 일어나던 가장 긴 기간으로 계산했을 때 9개월이니까. 그죠? 네. 1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그러니까 9월 22일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처음으로 떨어지는 네. 그 때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그다음에 또 좀 보통 선물 옵션도 우리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게 이제 전체 시장들이 다 보면서 하니까, 미국도 지금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일이 중요하니까 그때까지의 변동성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겠죠. 예, 거기에 이제 뭐 마이클 베리 같은 분이 나와서 가지고 옵션 왕창 사놨더라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공포를 부추기기 때문에, 그럼 그 옵션 만기일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흔들어 댈 수 있는 걸 자꾸 끌어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 그러니까 실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가 흐름이 오래 가는 적은 없다. 네. 제 경력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무리 길어봐야 2달 정도 가더라.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실적이, 이 보세요. 지금 거의 실적 발표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실적이 발표되는 게 3개월 뒤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그 다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예요. 보통 또 나오면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왜 이게 흔들릴 수도 있느냐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2월 달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때 실적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미 하락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올렸다가, 그 또 이번에 1, 4분기 실적이 다 나왔는데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흔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7월, 8월 이때 나올 거잖아요. 그게 미 연준에 맞물려 있고, 그럼 그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죠. 이러면서 네. 지금 하는 거죠. 네. 근데 안 좋을 수 있지 않냐는 저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는 또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변동성 장세를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지금 매크로만 지금 보고 있다. 그럼 그 매크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 미 연준이 다른 발언을 하고 있느냐? 미 연준을 믿을 수가 없는 거냐?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를 보고 있으면 저희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0.5% 금리를 올리는 것을 요번 이제 6월 네. 15일 날, 그 다음에 7월 27일 날 또 0.5%, 네.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네. 0.25, 요 시나리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0.25로 계속 올리다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또 안 잡힌다. 그러면 또 한번 0.5로 올릴 수도 있다. 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계산하면 올해 연말에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2.5에서 2.75 정도까지입니다. 네. 우리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드 랜딩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초긴축, 그러니까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면, 보통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상황에서의 그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보통 빠른 긴축 때는 중간 선거 기간이 하락률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라고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폭이 가장 길면은 8개월, 9개월 맥시멈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으로 계산을 하면 작년 11월 달부터니까 12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이면 네.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S&P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9월 22일 네. 그때하고 맞물리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 속도는 어쨌든 이번 달 6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그 3번 하면 이제 그게 속도가 가장 빨랐던 때일 거고,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라고 잡으면, 연말까지 계산하면 딱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2.5.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해겠죠, 사실. 네. 그 다음 해를 보시면은 0.25에서 0.5 정도 추가로 올리는 거가 나오죠. 보시면 7월 말까지. 그래서, 네 차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네. 그 네 차례에 많이 올려야 2번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은 안 올렸다가 한 번 올렸다가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결국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천천히 되는 건 맞죠. 예, 그리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중립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도대체 얼마냐. 근데 블러드 총재는 2.5%라고 얘기했고, 근데 중립금리가 2.5%가 아닌가? 2.25%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사람도 미 연준의 파웰 의장이 2.5%를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이 연준 의장들이 얘기하는 건 2.25에서 2.5가 맞아요. 근데 얘기하는 건 그게 중립금리인데 인플레이션을 우선 확 떨어뜨리려면 그 2.25에서 2.5보다 더 오버슛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하는 것이 3점에서 3.5% 사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3%에서 3.5% 사이까지 끌어올린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감당 가능한 금리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감당 가능한 금리다. 그게 개인 투자자든 개인들이든 기관들이든 기업들이든 그 정도 금리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펀더멘탈들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고요. 미국의 정부의 입장에서도 금리를 3.25에서 3.5%까지는 감당 가능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재정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만큼 펀더멘탈, 왜냐하면 기업들이 좋고 개인들이 좋으면 세금을 내니까 그걸 가지고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지금 금리가 이제는 아주 초저금리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5에서 3.5%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도 제가 그때 3% 이상 올라갈 때 이건 좀 너무 빨리 오버슛 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좀 끌어내릴 거고. 채권 사시면 좋다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사야 되는 건 3.5% 갔었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사는 거고, 그 전에는 조금씩 사는 거고. 근데 지금 또 벌써 빨리 내려왔어요. 2.85 정도까지 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더 내려가기보다는 좀 살짝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가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있으면 금리는 그 수준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3에서 3.5% 정도의 수준을 고점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왜 시장이 이렇게 좀 약간 발작 현상을 자꾸 일으키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미 연준이 자꾸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금리를 세게 올린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립 서비스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한 거고, 여기에 이제 옛날 벤 베넌키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번 연준 의장들 실수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더 자존심 상할 테고, 네. 솔직히 말해서 벤 베넌키 의장이 사실 굉장히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도 창의적으로 잘 해결했죠. 2007년에 진짜 QE라는 개념을 처음 썼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연준 의장들이 해결하기가 참 힘든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놨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미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도 조금 이제 릴렉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안 잡히면은 계속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잡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요구가 지금 자꾸 나오니까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듯이 3월 달이 꼭지일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3월 달부터 꼭지를 찍은 건 사실이지만 떨어지는 폭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4월이 예상보다는 어쨌거나 조금 더 높게 네, 나왔으니까요. 더 높게 나왔죠. 네. 예, 이 인플레이션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근원도 많이 떨어졌는데도 요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이제 전달 대비해서 계산하면 0.6%나 올랐잖아. 그럼 0.6% 곱하기 12 하면 7.2%잖아. 네. 그럼 이건 6.2%보다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을 또 하는 거죠. 지금 다음 달 전망치는 어느 정도 레벨에 있나요? 근원이든 아니면 그냥 인플레이션? 다 떨어지게 돼 아직 있어요. 숫자가 정확히 안 정확한 나온 걸로 다 알고 떨어지는 있어요. 거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헷갈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대보다 못하냐, 기대보다 좀 잘 나오냐, 요게 사실 관건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네. 추세가 꺾였다는 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꺾였다는 것이 바닥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네. 예.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빠져요. 네. 예, 과거에 제가 봤던 그 추세는 그렇습니다. 네. 과거 40년 동안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걱정을 하면서 긴축이 들어올 때 항상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 속도가 더디면은 뭐 덜 천천히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또 다시 또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 또 한번 주가가 푹 떨어지는 현상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보시면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던 게 멈췄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죠. 이때는 장 좋았죠. 네. 예.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후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빠졌다 올랐다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나 올랐어요. 근데 지금 실적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여기 이제 1월, 2월, 3월이죠. 요게 1월, 2월, 3월이 10%대 중반, 11% 평균적으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순이익 마진율이 4, 4분기가 12.4%였고요. 지금 1, 4분기 실적 발표한 S&P 500 평균이 12.3%입니다. 그럼 겨우 0.1%포인트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 전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1, 4분기 이렇게 비용이 올라갔지만 그게 딜레이 이펙트가 있는 거 아니야? 다음 분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글쎄요. 그거는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 게 이게 9% 올라갔었고 전 분기 예 그죠? 네. 그 전 분기는 8% 올라갔었고 네. 그랬는데 영업 마진율이 12.8%가 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게 13.2%. 13.2%에서 지금 12.3%. 1%포인트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 정가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꺾여 내려온다면 11.5에서 11% 뚝뚝 떨어져서 이제 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가격 정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막 안 좋아진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업 이익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당연한데 네. 이미 그걸 다 반영했고 지금 주가는 올해 이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실적 대비해서 하반기가 그것까지 반영을 시킨 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는 계속 좀 종목을 보면서 펀디멘탈이 어떤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럼 빠르게 막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뭐 유가, 농산물 가격, 음식료 가격을 제외시키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제 코 인플레이션, 근원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도 지금 6.2%잖아요. 네. 그럼 이 숫자가 그럼 빨리 떨어질 거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높아서 그래요. 임금 상승률이 지금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6.5%가 나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로 보더라도 5.5%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떨어지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6.2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면서 아마 5%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네. 예, 그건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4%대까지 연말까지 가려면 결국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노동 생산성 지표가 나왔는데 1, 4분기가 뚝 떨어졌어요. 네. 예,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 증가가 일어나는데 인건비 올라간 게 더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1, 4분기가 보통 인건비가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너스 지급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보면 한 1.6%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이 정도는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진이 축소는 되지만 그래도 가격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임금 상승률이 5.5%에서 계속 유지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보통 사이클을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훅 쳤다가 또 떨어져서 한 4%대, 3%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겪으면서 이제 그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 자체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도 임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막 2% 밑으로 떨어지는 그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지나갔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만큼 가격 전가 능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1991년부터 2000년도에 생산성이 좋아졌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확 좋아졌다가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요때가 금리를 막 올리던 때. 네. 그러다가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확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가로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가장 생산성이 많이 좋아졌던 기업들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빵, 뭐 마가, 우리가 흔히 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기업들 매출 증가율이 막 20%대, 30%대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요게 아마존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네. 정체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약간 정체가 되는 모습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다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숫자가 뭐냐면요. 지난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 중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던 숫자가 하나 있어요. 온라인 매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줄어들고 네. 다른 쪽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추세는 계속 간다는 거예요. 미국 아직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에 거의 뭐 60%가 넘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도 거의 50%가 넘거든요. 근데 미국도 높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30%대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생산성이 올라갈 룸은 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뭐 메타버스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전 잘 모르겠고 그것도 좀 지켜보자. 당장 지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런 생산성 지표가 과거 나왔던 걸 보면 이번 다음 분기의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2, 4분기가 잘 보면서 또 판단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숫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질문을 요거 하나 받았어요. 네. 근데 실업률이 워낙 유명한 후행 지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다는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실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맞아요.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3.5% 4% 미만이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이제 네. 그때부터는 마냥 매크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종목 선별이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보통. 그래서 이미 벌써 4%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 고용 시대가 벌써 올해 1월 달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런 길 때문에 변동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3.6%대가 계속 나온다든지 뭐 4% 미만에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요걸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네. 노동 참여율입니다. 자, 정말로 기업의 정가가 많이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임금 상승률이 높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다가 직장이 계속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와야지만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자꾸 뽑아요. 그러면 이 고용 인구가 계속 늘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높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마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이제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노동 참여율이 확 올라오긴 했는데 코로나19 터지기 전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요. 네. 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 달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만 마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가 천천히 온다라는 거죠. 지금 확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이게 기업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그런 리액션이 좀 빠른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기업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또 나올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생산 지표가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그땐 진짜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럼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무리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들어가죠. 여기에 매출 증가율이 계속 안 올라가면 이제 이게 마진이 축소가 되고 그게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경기 침체로 연결되고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솔직히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업들은 잘하고 있다. 미연준이 제일 못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가 정말로 대폭락장이라고 얘기하는 20% 훨씬 넘는 30%대, 뭐 더 많이 빠지면 뭐 50%대 네. 이런 장이 나오려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습이. 확 떴다가 네. 확 빠지는 모습. 2000년도도 확 떴다가 확 빠지는 모습. 이게 나와야 돼요. 코로나19 때도 안 빠졌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일단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빠지니까 이제 네. 폭락이 온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잘 안 보이시지만 경기 선행 지표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올랐는데 확 올리지도 않았고요. 올랐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옆으로 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세 선행 지표가 100 이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110 막 100 막 이렇게 확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수준에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옛날에 얘기할 때는 골디락스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최소한 2.5% 3.5% 사이가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선행 지표는 경기 침체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베팅이 아니라 투자가 일어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안 일어났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정말 실적이 좋을까? 그 고민을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 제가 괜히 뭐 이런 걸 갖고 왔다고 해서 뭐 야단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네. 제가 뭐 부전공을 뭐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잘 나간다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예, 물리학도 잘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아무튼, 이 진자의 운동과 관성의 법칙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장도 그렇게, 이코노믹스가 사실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 통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많이 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터지면 반대로 가는 게 얼마나 더 반대쪽까지 가느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90도에서 탁 놓으면 반대로 90도 가까이 가는 거고, 그렇죠. 30도에서 탁 놓으면 30도 가까이 가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분석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당연히 2000년도에 90도에서 놓은 거예요. 2008년도에 놓은 거는요, 심지어 90도보다 더 올렸어요. 네. 정말로 억지로 만들어낸 상승장이거든요. 네. 뭘로 올렸냐? 원자재, 산업재가 네.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90도 각도에서 났고 거의 뭐 110도 각도에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니까 하락장이 S&P 기준으로 50%, 60%짜리가 온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가 정말 그런 거품에서 났느냐. 저는 30% 정도 대에서 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가면 그게 나스닥 개념으로 그게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어쨌든 이 방향은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물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쨌든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뭘 만들고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이익이 줄긴 하지만 어쨌든 이익이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늘고 계속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가상화폐라든지 뭐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물론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서 거품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있잖아요. 북발류가 있는 거고 자기 자본이 있는 거고 그거에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거가 당연히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엮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이 맞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어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거지. 그게 뭐 맨날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라는 건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럼 경제가 성장을 하면 실적은 계속 쌓이는 거고. 그럼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어쨌든 우상향이 맞아요. 그럼 우상향인데 여기서 보통 그 선에서 너무 위로 당겼을 때는 탁 놓으면 밑으로 더 많이 빠지는 거고. 네. 너무 밑으로 당겨 놓으면 또 탁 놓으면 위로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반복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과거에 닷컴버블 붕괴되기 전에 금융위기 얘기를 했었던 시기. 그때가 이제 제가 IMF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예요.
그때 저희가 돌리는 잔존가치 모델로서 돌려봤었을 때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었을 때는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었냐면 1982년부터 2000년도까지 엄청난 상승장이 나왔어요. 네. 18년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오름폭을 보시면은 자그마치 1350% 올렸습니다. 네. 바닥 네.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올렸죠. 네. 그리고 그 올렸을 때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6.8%였어요. 네. 지금 3% 안 되지만 2배 이상이지만 2배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ROE가 S&P 500의 ROE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18%예요. 지금 22%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의 고점 PBR이 얼마를 찍었었냐면 5배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ROE 빼기 금리를 하면 11.2%의 갭이 만들어졌었을 때 시대예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요 정도로 올라갔었을 때 땅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금리가 2.9%예요. ROE 22%입니다. PBR이 원이어 포워드가 3.6배밖에 안 돼요. 근데 갭은 19%입니다. 네. 이거의 1.8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90도 각도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한 30도 각도에서 놓은 거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숫자화 시키면 이게 보시면 나스닥이 고점 올라갔을 때 이 5100포인트 갔었을 때 이때 저희가 요때 컨센서스를 가지고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어요. 네. 예. 그때 제가 큰 폭의 폭락장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78% 빠졌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이제 겨우 30% 빠졌는데 이게 또 다시 돌리면 또 빠져서 이런 하락장이 올 거 아니냐. 닷컴 버블 붕괴 현상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팔아야 된다. 성장률 다 팔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해드리는 네. 겁니다. 절대 90도 각도에 놓은 게 아니라 요 정도 올라갔을 때 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요때 컨센서스와 금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 돌려봤으면 네. 이때의 금리 6.8% 집어넣고 리스크 프리미엄 5% 집어넣고 그때의 원이어 포워드 ROE가 12%였어요. 네. 12%였습니다. 그걸 집어넣고 했었을 때 지수 5132가 적정가는 얼마가 나오냐면 1156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 놓은 데서 땅 터진 거예요.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 놓은 데서 1350% 올리고 나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면 한 600% 정도 올랐어요. 600% 근처입니다. 1350%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한번 보면 올해 연초에 나스닥이 금리가 그때 저희 기억으로는 1%대 좀 넘대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4%대 있었는데 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ROE가 그때 20 몇 프로 나올 때인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0으로 없다라고 계산하고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의 포워드 원이어로 했었을 때 11,500포인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얼마까지 빠졌죠? 11,1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지금 되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올라가려면 아주 높은 데서 난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또 확 가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에서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힘이 필요하죠. 천천히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구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올리는 건 뭐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ROE인 거죠. 네. ROE가 높은 기업은 높은 기업일수록 반대로 갈 때 빨리 가고 더 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알파 전략을 펴는데 ROE가 높은 종목. 근데 그 ROE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위주로 간다. 이건 성장주도 아니고 가치주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ROE가 10%예요. 근데 PBR이 0.2배다. 그러면 이것도 가는 거죠. 네. 근데 ROE가 50%예요. PBR이 막 4배밖에 안 된다. 저는 이거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게 저평가 기업을 어떻게 계산하냐의 차이인 거지 이게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 선별할 땐 저는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냥 ROE가 높고 상대적으로 PBR이 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집어넣는 거는 내년에 실적이 플러스 될 거. 네. 빠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ROE가 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주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세큘러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이제 어떤 큰 그림으로서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기본적인 시장은 평생 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10년 중에서 1년 정도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쉬고 싶다. 네. 세바데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좀 쉬고 싶은 네. 그런 1년만 빠져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세큘러 사이클 17년, 18년짜리가 오면 그 사이에 한 2년짜리의 조종장이 온다. 네.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항상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지금이 그 2년짜리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중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안 왔다. 그래서 그 긴 사이클은 아직도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피델리티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가 차트를 그려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982년부터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사이클. 이게 보시면은 18년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니 53% 폭락을 했어요. 요 큰 기간에 2년짜리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폭락을 했어요. 47%짜리 폭락이 네.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가고 있는데 2008년부터 지금 2022년이란 말이죠. 네. 14년짜리라는 거고 이쪽에서 그려놓은 그림대로 가면 언제죠? 2027년, 2028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전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ROE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ROE가 안 깨지고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세 하락장이 안 일어난다. 물론 많이 빠졌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게임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버텨야 된다. 멘탈을 세게 가져가야 된다. 이걸 버틸 수 있어야지 나중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의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물론 대세 하락장이 온다. 만약에 내일 당장 실적이 나왔는데 꺾이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네. 그때는 마이너스 20%라고 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추가로 더 30% 빠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비율을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저희는 매일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 기업 실적이 안 깨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가이던스가 나빠지고 있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정도의 ROE라고 자꾸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더 갈지에 있어서는 결국은 실적으로 얘기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놓으면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다치지는 않아요. 네, 본부장님 저도 그 실적이 안 깨지면 뭐 전년 대비 이익이 성장을 하면 ROE 잘 나오고 밸류에이션 싼 기업에 투자하자는 본부장님 말씀은 사실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도 섹터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본부장님께서도 하셨었으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반기에는 대체로 연간 회사가 가이던스를 못 맞추겠다라고 해서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바로바로 따라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오히려 또 과감하게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도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 연초 대비해서 너무 빠르게 원가 상승 요인은 나왔고 그런데 사실 실적은 한 분기밖에 안 나오고 아직 5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아직 애널리스트들도 우려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지고 임금 상승률도 한번 올라간 거 반영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 낙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 해드릴게요. 2007년도에 그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11.8%가 나왔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국입니다. 그땐 제가 이제 한국을 더 많이 볼 때였고요.
근데 2008년도에 컨센서스로 제가 다 뽑아가지고 돌렸는데 11.8%가 12.8%로 올라간대요. 그게 전망치였어요. 1%나 더 올라간대요. 근데 그때가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폭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연히 이제 숏 베팅을 했었고, 뭐 심지어는 선물을 6배를 레버리지 질러가지고 과감하게 매도 포지션에서 거의 뭐 한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돈을 번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예요. 근데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작년이 13.2%였잖아요. 지금 이제 12.3%로 떨어졌잖아요. 네. 1%포인트 떨어졌어요. 근데 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매출이 올라오면서 그때는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게 비용으로 다 전가가 되니까 매출은 안 느는데 비용이 확 올라오니까 그쵸. 마진이 확 깨지죠. 지금 정반대예요. 비용이 확 올라오는데 매출로 다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빠지는 게 속도가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물론 마진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도. 네. 네. 근데 그건 빠질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 말부터 마진 때문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안 보고 있던 것들은 매출이다.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빠지기는 빠지는데 실적 바텀 라인이 안 빠져요. 근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좋은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도 이렇게 들어보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한번 깨져야 무슨 뜻이냐면 원가 오른 거를 전가할 수 없는 분기나 반기가 지나야 인플레이션 잡힌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계속 비싸게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을. 그래도 사주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네. 그 비용이 먼저 잡히느냐 치킨이냐 에그 퀘스천이냐.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건 같이 빠지면 되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생산성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화를 생각했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캐시우드가 생각하는 그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요소, 혁신이 멈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굴뚝산업의 첫째, 가장 굴뚝산업의 첫째가 뭐죠? 자동차.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겨우 전체 자동차 시장에 10% 정도 왔다고 치면 아직 90%나 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을 합니다만 네. 그건 일시적으로 첫 혁신이 일어날 때는 코스트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페이크라는 거죠, 저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막 연준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건비 올라갔으니까 막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거시 산업이라는 석유 이쪽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항상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만약에 정말 혁신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저도 걱정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혁신이 끝났다고 전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합니다만 계속 숫자는 볼 겁니다. 네. 만약에 갑자기 테슬라가 성장을 못해. 그럼 걱정할게요. 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공포와 탐욕 지수냐면 어제 확 빠져가지고 이것도 또 밀렸을 거예요. 네. 예. 네. 어쨌든 공포입니다. 그냥 공포. 공포 그 자체. 항상 보면 이 공포 그 자체 내려왔을 때 사시면 보통 돈 벌어요. 네. 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의 공포 지수에 왔었을 때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지표들이 지금 다 깨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다 공포예요. 그냥 뭐 아닌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포라는 것은 이럴 때가 그래도 현금 흐름이 괜찮으시면 내가 당장 돈 쓸 게 아니고 그냥 적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한 달에 100만 원 적금하는 거를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
뭐 구글 정말 저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는데 PER이 무슨 15배? 저는 이런 건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에다가 그 단돈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77%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네. 74%의 매출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증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연말에 올해 7.5%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13.4% 네.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익 증가율이 작년 말에 4.7%라고 생각했는데 9.1%예요. 제가 이 숫자를 가지고 4.7% 정도면 맞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네들이 너무 마진 높게 봤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매출이 좀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플러스지만 저 정도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게 결과값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매출이 훨씬 높았고 네. 그래서 이익도 조금 더 높았고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진은 지금 그 걱정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 마진율 여기 말씀드렸듯이 12.8% 작년 동기, 그 전이 33.2%예요. 그 전후가. 그리고 전분기가 12.4%, 12.3%. 그래서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가격 전가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주면 코스트 떨어지고 그다음 매출도 자연스럽게 변하고 그러면서 아마 12%대의 어떤 마진율로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 정도. 좀 더 따지면 11.8%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이어 포워드 PER이 16.6배. 네. 10년 평균 16.9배보다 더 떨어졌고요. 네. 5년 평균 18.6배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자, 근데 다들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도 갈 수 있잖아. 네. 여기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랑 여기 온 데가 언제라고? 예. 체계적 붕괴가 일어났어요. 네. 네. 왜 체계적 붕괴가 또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두 번이 우리가 경험했던 걸 과거에 두 번이 있으니까 네. 가장 최근 기억이 제일 뚜렷하잖아요. 사람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12개월 트레일링 P. 예, 여기인데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게다가 이걸 이제 숫자화 시키자. 그러면 숫자화를 어떻게 시키냐면 S&P 500의 지금 현재의 배당 수익률 플러스 스탁 바이백 캔슬레이션 yield드 계산해보자. 그럼 지금 3.5% 나옵니다. 네.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죠? 2.8 정도 예. 되죠. 네. 더 높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S&P 500 기업이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실적이 지금 확 빠졌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배당 성향 계속 높이죠. 주식 바이백 하죠. 아니 애플이 뭐 90억 달러인가요? 900억입니다. 900억 죄송합니다. 네. 나이는 빌리언. 네. 네. 900억 달러. 뭐 5%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뭐죠? 메타도 뭐 500억 불 하죠. 네, 그게 뭐 10%잖아요. 거의 10%죠. 네, 그러니까 지금 S&P 500 중에서도 대형주는 더 높아요. 이걸 왜 안 사요? 감사하죠, 사실. 예, 실적이 막 깨지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뭐 마이너스로 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메타의 4, 4분기의 실적이 YOY가 27% 성장이에요. 1, 4분기도 아마 20%대 나올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거의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수준까지 갔어요. 예,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정말 이게 돈을 벌 기회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강남에 엄청나게 좋은 땅을 갖다가 30% 디스카운트 주겠다는데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야죠. 사실 그런 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라면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 뭐 많지만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대율이 상당히 낮고 네. 대출 증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주간 단위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까 요 보시면 9.2%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여신 증가율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가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좀 걱정을 할 건데 역시나 104 올라가니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신흥국 시장 중에서 실적이 좋은 국가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버침이 되기 시작한다. 네. 그게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럴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달러의 흐름은 이게 이제 도이치에서 보여주는 건데 첫 금리 인상하고 나서 약 한 보시면은 10주 정도? 네. 예, 그 정도까지는 상승하다가 84년만 제외하고 요때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높고 뭐 그럴 때고 네. 엄청나게 금리 빨리 올릴 때고 근데 보시면 다 대부분 다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3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금융위기 터질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진짜 105, 107, 110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정말 걱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정화된다면 어떤 국가든 간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대형 기술주, 뭐 반도체 IT,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고유에너지, 전기차, 원자재, 금융, 대체자산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개별 종목들로 보시면은 대표 13개 팡마가 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반도체들 네. 플러스 알파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다음에 테슬라와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네. 메타. 네. 그 다음에 지금 메타의 죄송합니다. 저기 팡들의 이 현금 네. 참 어마무지합니다. 예, 엄청난 현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참 이 숫자 보고 있으면요 혁신 기업은 맞습니다. 예, 이거는 한 대 팔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네. 이렇게 못 벌어요. 지금 한 대 팔아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가격 증가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낮춰줘요. 어메이징하죠. 인건비 올라갔죠. 그렇지만 효율은 훨씬 더 올라가요. 네. 3배가 10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뭐 실적 정말 너무 좋고요. 반도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이 종목은 계속 업종들을 들고 가겠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이다. 중국 신재생에너지가 제일 낫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오늘 폭등을 했고 어제도 그 미국 시장 빠지는데 중국 계열 태양광 회사들은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보시면 뭐 대부분의 시프먼트가 다 중국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고유에너지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또 원자재도 종목 선별 또 자동차 업종도 기아차가 올라오더라고요. 좀 기분 네. 좋았습니다. 사실 테슬라, GM, 니오 이런 종목들. 근데 전기차도 중국이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기차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 업종 중에서도 뭐 이런 종목들 네. 보여드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요즘 안 그래도 바쁘고 수고가 많으실 텐데 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랑은 이제 이번 주까지 하시고 네. 다음에 이제 월요일로 가신다고요. 네, 월요일로 네. 갑니다. 다음 주는 제가 휴가라서 네. 꼭 쉬셔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써야 되는 네. 휴가라서 안 그러면은 회사에서 뭐라 그러기 때문에 네. 네. 유동원 본부장님 팬들이 목요일마다 찾아와 주시는데 네. 다음 주에는 휴가시고 네. 그리고 그다음 주 그 월요일 주에 6월부터는 네, 월요일 6월부터는 날. 네.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랑은 못하지만 인포맥스 라이브랑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유동원 유한탁 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